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지난 10월 9일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실제 편입까지는 한 1년이나 남았지만은 최소 70조 원에서 최대 90조 원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거라는 기대감에 벌써부터 채권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채 발행을 앞두고 부담이 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부터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채권 운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채권 투자에 대한 궁금증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오는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되면서 400조 원 규모에 달하는 퇴직연금의 본격적인 자금 이동이 예상되는데요. 2%부터 18%까지 상품마다 수익률이 다른 만큼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직장인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수익률이 높은 만큼 손해볼 확률도 높은데요. 손해도 줄이고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퇴직연금 운용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늘어났다고요. 네, 오늘 통계청이 2024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통계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845만 9천 명,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33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정규직 근로자는 14만 7천 명이 감소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38.2%, 1.2%포인트 더 상승했고요. 이 비정규직 비중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1년에 당시 38.4%로 정점을 찍었고 이듬해부터 이제 감소했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비정규직 근로자가 늘어난 이유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구성을 좀 봐야 되는데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그리고 성비로 보면 여성 비율이 크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비정규직 근로자 281만 2천 명이었고요. 네. 전체 비정규 중에 33.2%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증가 폭이 되게 두드러지게 많았어요. 1년 사이에 19만 3천 명이 증가를 했거든요. 앞서 1년 사이에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33만여 명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에서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았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여성을 봐야 되는데 이제 비정규직에서 여성은 484만 4천 명.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27만 9천 명이 증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중에서 이제 여성 비율을 따져보면 53.7% 역대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네. 자,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 형태별로 또 나눠보면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이렇게 나누는데 가장 많이 증가한 비정규직 형태가 시간제 근로자였어요. 네. 그러니까 시간제 근로자라는 게 이제 통상 정규직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분들, 뭐 다른 말로 파트타임 근로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시간제 근로자가 425만 6천 명,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38만 3천 명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비정규직 중에서 이제 시간제 비중 근로자를 따져보면 50.3%, 절반 넘었죠. 이게 이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0%를 넘긴 겁니다. 결국 이런 변화들을 보면 우리의 인구 구조라든지 노동시장의 변화와도 좀 깊이 연결돼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비정규직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 60세 이상, 성비를 따지면 여성분들, 또 시간제 일자리, 이런 것들을 선택한 것들을 보면 60세 이상 여성분들이 시간제 일자리를 선택한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산업별로 분포도를 보면 보건이나 사회복지업 종사자가 18.3%로 가장 많았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인 돌봄 수요 같은 것들이 많아지면서 여성분들이 이제 요양보호사
같은 곳에 많이 뛰어든 이런 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이던가요? 이것도 이제 의미가 있더라고요. 최근 3개월간 이들의 이제 월 평균 임금을 보면 비정규직 임금이 204만 8천 원. 그래서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200만 원을 처음으로 넘었어요. 네. 그런데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174만 8천 원이 나서 1년 전보다 격차가 8만 2천 원 더 벌어졌거든요. 네네. 이런 임금 격차 역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비정규직자 가운데 아까 시간제 근로자가 많이 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는 것도 이번 통계를 통해서 짚게 됐는데 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가입률이 37.5%, 52.2%에 그쳤고 고용보험 가입률도 54.7%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네. 또 이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한 비중이 어느 정도 됐느냐. 네. 이게 66.6%, 이것도 역대 최고치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근로 조건에 만족한다는 근로자도 59.9%로 가장 많았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어. 안정적이라고 답한 비중도 21.6%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앞으로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보고 싶다라고 희망한 근로자 비중이 48.1%. 이것도 역시 관련 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네. 자, 배추값이 급등한 영향으로 지난달에 그 농림수산품 물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요? 네, 이게 생산자 물가 이야기인데요. 한국은행이 이제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는데 119.17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월과 비교하면 0.2%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는 이제 물가의 선행 지표격이죠.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네.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떨어진 것은 최근에 이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가 하향 안정 기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안정적인 흐름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이제 부문별로 보면 이렇게 삐쭉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추값 급등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농림수산품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5.3%나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한 거고요. 품목별로 보면 역시 배추값 61% 전월과 비교한 겁니다. 네. 61% 올라서 가장 크게 올랐고요. 토마토 51%,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도 16%, 11%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집값 상승을 견인해 왔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 이달 들어 많이 감소했다면서요? 네, 급감하는 양상을 보이고 그래요? 있습니다. 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을 보면요, 이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가 나오는데 2,774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거래 건수 흐름을 보면 7월에 거의 9천 건에 육박을 해서 정점을 찍었었고 8월에 이제 6,200여 건으로 줄었고 이제 9월이 지금 매매 그 신고 기한이 한 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월 20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 열흘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2,700여 건에 그치고 있으니까 이 상태로 가면 이제 8월의 절반 수준 정도로 지금 매매 건수가 급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매물도 쌓여가고 있다는 게 감지되는데 이건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의 통계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 오늘 기준으로 8만 6천여 건. 그래서 한 달 전과 비교해 5.5% 증가한 것으로 매물이. 매물이 네. 남아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서울에서도 이제 거래가 상당히 많다라고 여겨지는 마용성 중에 하나 마포구, 네. 또 동작구, 양천구 등에서 매물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보면 확실히 이제 매수 열기로 달아올랐던 서울 주택 시장이 좀 꺼지고 있는 조짐이 역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거래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뭐 가격 상승세도 계속해서 꺾일 조짐인데 네.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지수 마이너스 0.47% 기록을 해서 지금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 전환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양상들입니다. 이처럼 서울 주택시장이 얼어붙는 거는 역시 대출 규제가 시행되면서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줄이 좀 조여든 영향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뭐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역시 금리 인하 기대감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이와 동시에 지금 서울 수도권 지역을 특히 타겟을 삼아서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된 기준이 지금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 매수 심리가 좀 꺾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올해 안에 이제 연내에 한 차례 정도 추가 금리 인하가 더 이뤄진다면 분위기가 뭐 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내수 경기가 계속 침체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은이 연내에 한 번 정도는 더 추가로 금리를 내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제 기대와 바람이 섞인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네. 거죠. 이런 가운데에서도 청약 시장은 뜨거운데요. 또 한편으로는 또 청약 통장 해지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고 있고요. 네, 올해에만 이제 18만 명 넘게 청약 통장을 해지한 것으로 집계됐고요. 이제 1년 사이로 이제 집계를 해보면 무려 45만 명이 넘게 해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1순위 청약 통장 가입자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는데 올해 들어서만 1순위 가입자는 2만 3,400여 명 네. 가입자가 이제 이탈을 했고요. 2순위 가입자 역시 15,000여 명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청약통장 무용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것인데 청약통장 있어봤자 내가 원하는 곳에서는 청약 당첨이 사실상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해지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인천 같은 인기 지역에서는 공급 물량이 또 적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지역은 뭐 최고 수준의 점수를 채우지 못하면은 당첨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또 반면에 또 지방이나 뭐 이런 수도권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냉랭하잖아요. 미분양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청약 통장을 내가 갖고 있을 이유가 점점 사라진다라는 거죠. 최근에 정부가 이제 납입 한도도 올렸고 금리도 올렸고 네. 뭐 청약 부금이나 예금 같은 경우도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 길을 네. 열어뒀고 이런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청약 시장의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가입자들의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불확실성에 흔들리는 한국 경제.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KBS 1라디오 특별 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KBS 1라디오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현 주소를 진단합니다. 1차 산업부터 지역 경제, 근로자와 자영업자,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각 분야의 생생한 현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불안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막막한 구직자와 은퇴자를 위한 위기 돌파 해법, 나만의 전략을 세워봅니다. 10월 23일 KBS 1라디오와 함께하세요. 특별 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우리 경제의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18분입니다. 한국이 세계 3대 국채 지수인 세계 국채 지수 WGBI에 편입하면서 채권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대 90조 원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던데요. 앞으로 채권 시장에 대한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 한국이 편입됐다는 세계 국채 지수 WGBI 이게 무엇인지 또 여기에 편입된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지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 인정받은 건 1996년 OECD 가입이지만 이제 국채 시장, 세계 채권 시장에서 선진국 된 날은 10월 8일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글날 전날 되게 좋은 뉴스가 왔고요. 이 지수를 추종하는 그 이제 세계적인 펀드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세계적인 펀드들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요즘은 이제 ETF 상장지수 펀드들인데 네. 그런 이제 상장지수 펀드들이 가장 글로벌하게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짜서 자 올해 뭐 우리가 이제 글로벌 기금이나 이런 데서 100조를 운영한다 그러면 40조는 글로벌 채권에 분산해서 투자해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투자할지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나누는 기준을 제공하는 데가 바로 FTSE라는 네. 저희들이 이제 FTSE라고 부르는 네. 이 회사에서 파이낸셜 타임스 스톡 익스체인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주식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채권까지 여기에 편입이 된 거죠. 그러면서 네. 거기서 이제 총 2.5조 달러, 우리나라 네. 1년 GDP보다 조금 더 많은 돈들이 요 지수를 추종하는 돈들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예, 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한국이 이제 몇 퍼센트로 들어가냐 이거는 또 이제 우리가 봐야 되지만 대략 한 2% 이상 들어간다고 뭐 보면 2.2다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네. 그 정도가 이제 보통 그 경제 규모입니다. 그게. 그 안에 포함된 나라의 경제 네. 규모. 그래서 그 정도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니까 우린 뭐 해도 돼 이렇게 이제 편입을 시켜주는 거죠. 근데 그 WGBI 편입국이 25개의 나라인가 그렇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 돼서 6개. 26개 그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9번째로 큰 규모라면서요. 2.2%라면.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 중국이 안 들어가니까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네. 중국, 인도라는 이 두 나라가 중국이 세계 2위 그리고 이제 인도가 세계 6, 7위 정도 되는 경제 대국들인데 이 두 나라가 아직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안 돼 있으니까 네. 자연히 이제 세계 10위에서 11위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한국이 그 자리를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뭐 경제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는 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데 선진국 네. 중에서는 이제 9등, 10등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3대 채권 지수가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JP모건 신흥국 국채 지수,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편입된 WGBI인데 그렇죠. 블룸버그 바클레이즈는 이미 2000년 초반에 그건 꽤 편입이 오래된- 됐었죠. 네. 그건 제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전. 2002년인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가 주식은 그때 2015년인가 14년에 제가 국민연금 있을 때 가입이 됐던 게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채권이 되게 오래 안 되다가 이제 됐죠. 네, 그래요. 그래서 WGI 편입이 되면 실제로 어떤 그 효과가 있는지 그걸 좀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뭐 가장 좀 큰 건 아까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선진국 인증을 채권 받았다. 쪽에서는 다 받았다.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제 좋은 점이 있는데 첫 번째 좋은 점부터 잠깐 이제 설명을 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표, 편해서 네, 네, 보고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은 한 30% 들고 있잖아요, 외국인이.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채권 중에서 외국인이 들고 있는 비중이 얼마냐면 2024년 9월 말 기준 10.3%밖에 안 돼요. 아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낮은 거죠. 네.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낮은 이유는 뭐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한번 겪었던 게 제일 크겠고 여러 가지 채권 지수들 이런 데서 특히 JP모건 지수 이런 데는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이런 다양한 지수에 다 편입돼야 좀 이 보수적인 투자자들의 마음이 편하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 돈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게 됐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일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걸 좀 기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외환 시장 안정을 좀 기대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환율이 이렇게 오늘도 좀 많이 올랐는데요. 오늘 얼마까지 갔습니까? 잠깐 보니까 1,380원 넘은 것 같았는데. 아 그런가요? 네. 이게 좀 문제죠. 이게 사실 좀 뭐랄까 슬픈 일입니다. 1,379원에 끝나.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장중에 80원까지 갔었죠. 이게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좀 위로 자꾸 올라가는 거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에는 되게 좋죠. 그러나 사실 약세 통화라는 건 그렇게 경제 전체로 볼 때 좋은 일은 아닌 게 두 네.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물가가 오를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나라 통화가 계속 약해지는데 굳이 여기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나 그냥 쌀 때만 들어오자 네. 이제 이런 투자를 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더 키우는 네.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서 일단 국채는 아무래도 이거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개인보다는 장기 기관들 네. 그러니까 한국의 국민연금 비슷한 데들이 네. 여기를 투자를 많이 해주고 네. 전 세계 그러면 글로벌 연금이 얼마냐면 60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60조 달러. 네. 네. 예, 정말 큰 규모죠. 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어떤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연기금들에게 그 해외 글로벌 채권 투자를 할 때 한국이 편입되면 네. 또 이 돈들은 쉽게 나가지 않는 돈들이고 네. 환해지도 또 안 하고 들어오는 돈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외환시장이나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높아지고 물론 이제 지금 당장 들어온 건 아니니까 네. 내년까지 1년 정도 기다려야 되지만 그래도 향후 1년에 걸쳐서 이제 서서히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거죠. 네. 일단 그 세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지 그 WGBI 편입 여부를 결정한다면서요. 국채 발행 잔액이라든가 그러니까 국고 규모가 신용 커야 등급 됩니다. 시장 접근성. 네. 규모가 일단 커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너무 건전해도 가입을 못해요. 아 그런가요? 그게 왜냐하면 무슨 의미였어요? 예, 규모가 너무 적고 거래량도 없고 특히 아까 시장 접근성과 유동성이 아주 중요한 조건인데 네네. 그러려면 선물 지수가 있어야 돼요. 네. 예, 그래서 국고채 10년 선물, 우리 3년 선물에 뭐 다 이제 선물 지수들도 다 갖춰졌죠. 네. 여기다가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맨날 장기채를 해봐야 3년짜리였어요. 근데 그게 30년, 50년 발행하면서 네. 채권 시장에 투자할 만한 다양성도 충족이 됐고 네. 이제 안 좋은 이야기 하나만 하자면 뭐요? 우리가 올해 이 세금이 안 거쳐요. 그래가지고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게 뭐 이제 내년에 아주 200, 역대급. 예, 200조 네. 발행까지 나오는 네.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시장의 유동성이 커지고 아까 제가 잠깐 10%니까 네.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 한 10% 정도를 투자하고 있어요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이제 이 비중이 커지면 네. 아무래도 내년에 국채 발행을 좀 해야 되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네, 조금 시장 금리 올라가는 리스크를 좀 내릴 피할 수 있죠.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괜찮은 타이밍에 결정됐어요. 어쨌든 정부가 제3자 외환거래 허용이라든가 외환거래 시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 작업하고 이런 것들도 좀 평가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번에. 예, 그거가 이제 원래는 MSCI 그 선진국 지수 편입용이었는데 네. 이게 먼저 됐어요. 네, 그래요. 일단 이제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거죠. 아닌가요? 사실 이제 미국 금리가 요새 급등하는 바람에 네. 오늘 우리나라 금리도 좀 올라버려가지고 사실 이제 가입한 날 금리를 제가 아까 봤더니 3.08이니까 그날은 확실히 좋았어요. 네. 좋았는데 이제 오늘 지금 시장 금리 끝나는 게 3.1이 넘어서 끝났으니까 네. 이거 저 10년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효과는 덜 올랐다. 네. 미국 대비. 네. 미국 금리가 되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가 좀 금리가 덜 올랐다 정도는 뭐 말이 되지만 지금 미국 10년물 국고금리는 4.2까지 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남들보다 덜 올랐으니까 그 아무튼 장기적인 효과 이런 것들은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시장은 아무튼 금리가 저는 뭐 우리나라 금리가 3.13 10년물 기준 3.13이면 상당히 매력적인 레벨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긍정적 효과는 또 내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보통 한 0.2에서 0.6% 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여쭤봤던 거고요. 이 국고채 금리라는 게 그 회사채 금리하고도 연동이 되고 맞습니다. 또 금융채, 은행채 금리와도 연동되지 않습니까? 이게 스프레드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채권 시장의 매니저들에게 이제 투자를 할 때 어떤 걸로 이제 저희들이 투자를 가이드를 주냐면 국고채 금리가 4.1인데 네. 어떤 이번에 발행되는 뭐 공사채나 회사채 금리가 3.5인데 네. 금리 차이가 0.4%인데 네, 0.4%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거 매력적입니다. 네. 아닙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투자를 거죠. 시키거든요. 네, 그 입장에서 보면 지표금리인 국고금리의 하락은 네, 결국 거기에 연동되는 공사채라든가 금융채 이건 부동산 담보대출의 지표죠. 그렇죠. 금융채. 여기다가 네. 또 회사채 같은 경우에 바로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지표금리의 하락을 가져온다는 자체는 경제 전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요인입니다. 네, 어쨌든 비용 조달하는 게 기업으로서도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부동산 개인 담보대출 차원에서도 금리도 담보대출 받은 분들도 담보대출도 그렇고. 또 이금융권 금리든 그렇죠. 또 금융채 금리에다가 약간 스프레드를 붙여서 또 대출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연쇄적입니다. 어쨌든 내수 기업 투자를 진작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는데 아까 그 국고채 아니 저기 발행 계획을 내년에 얼마 201조 200조? 원인가 뭐 예. 한다 그러더라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있었는데 이제 세수 결손을 메울 부분 방법이 좀 없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그런 전망이 나왔던 건데 이게 결국은 혹시 아까 적절한 타이밍에 나왔다고 하지만 WGBI에 편입이 됐다고 했지만 혹시 대규모 국채 발행이 채권 시장 활성화에 발목을 잡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가능하겠죠. 가능하죠. 예. 왜냐하면 전체 시장에서 채권 투자의 파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유입되면서 늘어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이나 국내 채권 비중 줄이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큰 손이 옛날보다 덜 사주는 환경인데 네. 국채 발행량은 되게 많다. 그러면 이게 국고채 발행이 제일 우선이고 이게 제일 인기가 좋을 거니까 네. 여기에 이제 관심이 쏠리면서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이러다가 공사채나 금융채,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들은 다시 소화가 되겠지만 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또는 여기서 발행 물량이 너무 많아지면 다른 데 투자하려고 계획했던 것까지
한국 국고채를 사게 되면 딴 데 돈이 안 가며 스프레드가 늘어날 수도 있죠. 그걸 이제 저희들은 제일 걱정하는 요인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금융시장이 울퉁불퉁한 자갈길을 달리는 중이잖아요. 네. 뭐 외환시장 보면 알죠. 뭐 1,379원인데 그만큼 환율 올라가면 일단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다가 특히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죄송합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 살펴보면 은행 대출은 여전히 좀 괜찮은데 이금융권 대출들이 되게 줄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상호금융이라든가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 같은 데 대출들, 가계대출들은 줄어들고 있는 걸 보면 돈이 도는 게 은행만 잔뜩 왜냐하면 예금이 들어야 대출이 나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은행만 돈이 좀 돌고 있고 네. 경제 전체로 볼 때 좀 약간은 신용경색의 초기 징후도 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데 돈이 안 가니까. 네. 그러면 여기서 돈이 안 가니까 이금융권 대출도 줄고 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이제 다 부동산 PF 2년 지났음에도 아직 해결이 안 돼서 나오는 일인데 여기에 만에 하나 국고채 발행 물량 되게 많아가지고 연쇄적으로 금융채라든가 카드채, 여전채 네, 네. 뭐 이런 거 발행에 연쇄적인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타이밍 좋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다행이죠. 될 거라고는 다 기대했는데 다 기대를 했나요? 바람이었죠. 근데 이번에 될 거라고 기대를 했나요? 저희는 좀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조건이 거의 다 충족이 돼서. 그래서 관찰 대상국 2022년이가 들어갔다 3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실 좀 깜짝 놀란 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된다고 봤던 게 외환시장에 그러셨어요? 관련돼서 시장 규제가 완화된 게 결정적이었다고 저는 좀 보는 쪽이고요. 네. 그 외환시장 거래 시간도 바뀌고 네. 나이트 데스크들도 생기고 뭐 네. 이러면서 우리나라 외환시장 규제가 그건 되게 이번 정부가 컸었는데. 잘한 것 같아요 이번에요. 네. 그 MSCI 코리아 지수는 언제 어쨌든.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이제 주식 쪽이 더 크니까 예. 일단 WGBI 들어간 건 진짜 잘 된 일이고 요런 네. 환경에 여기서 이제 최대 뭐 60조까지 돈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이건 90조까지도 들어온다는데. 이제 기대고. 너무 좀 그건 너무 크고 네. 아무튼 보수적으로 한 보조적으로 한 5, 60조 들어오면 네. 이게 내년 발행의 이제 차환이니까 만기가 네. 돼서 새로 발행한 물량도 있으니까 잘 넘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경제 관리를 해야 되는 당국 입장에서는 약간 그래도 좀 근심을 내려놨죠. 그래요. 근데 본격적인 편입 시기는 내년 11월인 11월인데 거죠. 그 전에 들어옵니다. 내년 봄쯤 들어오나요? 그럼 아마 어떻게 들어와요? 내년에 이제 그 자금 배부정을 하게 되거든요. 자금 뭐요? 배정.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연금에 지금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 저희들 제일 야근 많이 할 때인 게 10월에 이제 국정감사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내년 자금 운용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 시기죠. 지금 10월 이제 그래서 이제 중순부터. 기한을 네. 올려서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있는 기금운용위원회 통과를 해야 자금 배정이 되니까 다 그럴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내년 편입이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내년 그 자금 운용 계획을 하는 전 세계 연기금들이 네. 그럼 내년 편입된다는데 내년 연말에 편입된다는데 네. 그러면 한국 코리아 좀 넣어라고 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자금 배정은 당연히 하반기에 집중되겠지만 상반기부터 네. 태핑이라고 저희들이 하는데 태핑. 네. 예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국내 채권 시장을 좀 매력적으로 보고 접근해도 될까요? 이제 그 얘기 좀 저는 해주세요.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이유는 네.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물가가 우리 되게 안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특히 생산자 물가도 전월 대비 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1%밖에 안 돼요 지금. 근데 이 생산자 물가라는 게 우리나라가 사실 국토 대부분이 산지로 돼 있는 그리고 인구는 5천만이 넘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생필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지하는 나라이다 보니 생산자 물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가공식품 전 단계라든가 네. 원자재 전 단계들이 중요한데 그게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글로벌로 안정돼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1%대 진입했는데 연말까지 저는 계속 이 레벨이거나 여기서 네. 좀 안정될 거라고 저는 왜냐하면 우리 그 추석 물가가 지났으니까 네. 이번에 추석이 좀 빨랐잖아요. 그래서 10월 물가가 그렇게 급등할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일 중시하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뭐 그렇게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될 이유를 좀 찾기가 좀 어렵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요인은 이제 더 좀 아까 긴박한 이야기였지만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PF 문제가 아직 해결이 전혀 안 된 상태로 특히 2금융권과 1금융권 사이의 온도 차이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특히 1금융권은 이익도 엄청나죠. 사실 뭐 분기 단위, 조 단위 이익을 내는 금융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금융권들이나 좀 어려운 데들을 살려줘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데를 좀 살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한국은행 입장에서 물가도 안정된 데다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걸려 있으면 또 최근에 다행히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좀 진정됐다는 이야기도 네. 나오니까 네. 저는 뭐 빠르면 연내 네.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보는 쪽에 서 네.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두 가지 문제를 인플레도 뭐 괜찮고 부동산의 서울 중심의 좀 급등세도 진정만 되면 네. 한국은행 금리 인하해주면 그거 정도로 채권 가격은 상승하는 거니까 네. 특히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금리와 채권은 이제 반대로 반대로 가죠. 가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작년에 발행된 채권은 4%짜리 채권을 발행해 놨는데 네, 지금 올해 발행하는 채권은 3%다. 계산하기 네. 쉽게. 그러면 작년에 발행된 만기 9년짜리 4% 채권 인기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올해 발행되는 3%짜리 10년 채권에 비해 동등한 또 그 신용도니까 네. 그냥 9년짜리 4%를 다 원하니까 그럼 9년짜리 4% 작년에 발행된 요맘때 발행된 10년짜리 채권 인기가 그냥 쫙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매력적으로 봐도 된다는 말씀. 저는 우리 국내 채권이 참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이제 채권 하면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이제 발행 주체에 따라서 좀 사실 좀 종류도 다양하고 그렇죠.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서 좀 다양해서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다 이런 분들은 많아요. 누구는 강남에 무슨 PB 이런 데 가면 채권 투자로 돈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나는 전혀 몰라 이런 분들도 또 계시고 그래서 일단 그 강남 PB분은 일단 금융자산 10억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한국 상위 1% 분들이신 네, 거고 이제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상품이 바로 국채 선물 ETF. 네. 이걸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 네. 예. 이제 그러니까 국채 선물이라고 검색만 하셔도 상품이 뭐 수십 개가 뜰 텐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10년짜리 기준으로 네, 설명을 네. 드리자면 이게 벌써 나온 지가 2008년부터 나왔으니까 벌써 지금 몇 년이에요? 16년. 그렇군요. 굉장히 오래돼서 거래도 네. 되게 잘 되고 또 이 채권은 그 국고채 10년짜리 채권을 그대로 따라가는 네. 수익을 그대로 복제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하는 데 있어서 되게 그 편의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름에는 국채 선물이라고 붙어 있지만 거래량도 하도 많고 이건 뭐 전체 연기금들부터 시장 참가자들이 다 하는 상품이라 네. 유동성도 되게 좋고 해서 절대 가격이 그렇게 막 급등락하지 않고 실제로 거래 제한 폭이 하루 2%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움직이지 않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10년짜리 국채 선물 그 뒤에 ETF. ETF는 네. 이제 채권이나 주식 같은 상품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네. 펀드로 투자해 주는 건 똑같은데 매매가 가능하게 주식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매매가 가능하게 만든 상품이니까 네. 10년 국채 선물 ETF에 투자를 하시면 국채 금리 하락의 어떤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채권 뜨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외화 채권하고 국내 채권은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좀 비교를 잠깐 우리 해주신다면. 국내 채권은 비용이 싸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거래가 편해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근데 이제 미국 채권의 문제는 환전. 네. 그러니까 이게 환율을 통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미국 채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미국 채권 ETF 대표적인 걸 하나만 일러드리면 IEF라고 네. 이게 뭐 굉장히 큰 ETF입니다. 예. IMF랑 이름이 비슷해서 금방 외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IEF라는 채권 같은 경우는 조 단위 거래를 자랑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채권이니까 네. 이런 채권 사는 건 참 좋으신데 이제 환전할 때 꼭 증권사 가셔서 제발 환전 이벤트 하나 돼 가셔서 좀 이렇게 그 증권사는 여러 개 있는 게 편합니다. 네. 물론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린 모르니까 네. 그건 모른다고 우리 네. 가정하고 네. 상현커님 그렇게 한숨 쉬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건 모른다고 치고 네. 그러면 환전 이벤트 하나 돼 가셔서 사셔야 되는 거고 아, 네. 일단 환율이 가격에 포함되니까 예. 지금 현재 환율 1,379원에서 환전하니까 사실 지난 10년에서 제일 높은 쪽에 있는 환율이니까 여기서 꼭 미국 달러를 사야 되나? 그죠?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순위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한국 국고채가 저는 좀 더 매력 있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네. 그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그 비중을 가져가는 게 괜찮다고 저는 최소 보세요? 30%. 아, 그래요? 왜냐하면 주식이 우리의 희망을 반대로 움직일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뭐 명색이 펀드 매니저 출신이고 지금도 투자자문사 대표하고 있지만 네. 요즘 무주식이 정말 한국 주식 보고 네.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못 오르나
뭐 미국의 엔비디아가 사상 최고치라는데 왜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일어나 이런 생각이 네. 많이 들잖아요. 네. 그만큼 주식이라는 게 좀 채권하고 다른 성격이 있는 게 여기에는 우리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가격이다. 그러니까 너무 막 10만 전자 간다 가져와 그러던 봄을 생각해 보면 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람들의 마음도 꺾이고 하니까 이런 변동성이 너무 커요. 네. 그래서 주식은 수익성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채권을 좀 한 30% 20% 정도는 보유하다가 심리적 안정과 투자의 심리적 안정성을. 안정과 또 주식시장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네. 작년 그 하마스 전쟁 때처럼 폭락하고 그러면 또 물도 좀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매수 네. 이런 원천으로 삼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아, 100세 시대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과 노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은퇴 이후의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서 돈 관리 계획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의 오현민 수석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퇴직연금 운영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근데 아직 그 퇴직연금 제도가 모든 기업에 도입된 거는 아니잖아요. 네. 도입된 회사가 얼마나 되고 가입되는 직장인이 얼마나 될까요? 예, 먼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회사가 얼마나 되는지 좀 살펴보면요.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27%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입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해야 되는 DC형 제도에 가입한 기업이 66.4%, 회사가 퇴직연금을 운영해주는 DB형 제도에 가입한 기업이 20.6%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기업 규모별로 좀 살펴보면요. 300인 이상 기업들은 90%가 넘게 도입한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그중에서도 30인 미만 기업에서는 도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24%에 머물고 있고요. 그렇군요. 전체 직장인을 두고 보게 되면은 절반 정도가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은 직장인들 뭐 나랑 상관없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가요? 회사의 그 퇴직연금 제도 가입 여부랑 관계없이 이직이나 퇴직하시게 되면은 퇴직금이 발생할 때 무조건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 계좌로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물론 이게 55세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퇴직금이 3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는 좀 예외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즉 IRP 계좌는 누구나 만드셔야 되고 언제나 좀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이제 결국은 이제 넣으시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리는 이제 모든 직장인한테 이제 해당되는 이야기이고요. 네. 정리하자면은 회사에서 퇴직연금 제도 그 도입 여부랑 상관없이 이제 무조건 이제 IRP 계좌는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DC형 퇴직연금하고 IRP 계좌는 이제 가입자가 상품을 골라서 그 수익률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들 운영들 하고 계신가요? 네, 아직은 좀 많은 분들이 퇴직금은 손실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예금 이렇게 네, 좀 맞아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요, 2023년 기준으로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한 80%, 그리고 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같은 경우에는 적립금이 한 70%, 그러니까 한 70, 80% 정도는 이제 예금으로 다 운용이 되고 나머지가 한 20, 30%가 실적 배당형 상품, 이제 펀드로 이제 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 이제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상당히 좀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다 이런 좀 우려가 많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최근에 이제 한 5년 정도 통계 보게 되면 2%대
됩니다. 이제 상당히 어. 좀 낮죠. 그런데 제가 아까 30%는 그래도 펀드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좀 통계를 살펴보면은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부분이요? 이제 5년 전에는 채권형 상품으로 이제 운용하시는 비중이 거의 한 70%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줄어서 현재는 이제 한 40% 정도로 줄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주식형이나 혼합형으로 투자하시는 비중은 5년 전에 한 20%대였다가 지금은 50%로 한 2배 이상 이제 늘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퇴직연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과거에는 채권형 하시다가 이제는 주식형으로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하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퇴직연금 그 상품 선택이 참 가입자에게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에서 가입자들에게 그 연금 그 운용에 특화된 상품으로 TDF, 타겟 데이티드 펀드인가요? 그걸 네. 추천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 이 상품을 주로 권하는 거예요? 우선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가 아무래도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했다는 점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직장인들이 가입하는 401k라고 하는 네, 연금 네. 제도가 있는데요. 이제 가입자들이 적립금이 한 25% 정도가 다 이 TDF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장점이 많은 상품이라서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펀드가 퇴직연금 투자에 주로 추천이 되는 이유는 편리함 때문입니다. 이게 그 가입자가 예상하는 은퇴 시점을 타깃으로 해서 이제 자동으로 자산 배분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굳이 뭐 사고 팔고 할 필요 없이 하나의 상품으로 모든 게 이게 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편리하다는 면이 있는 겁니다. 네. 이 타겟 데이트 펀드 좀 기본적인 컨셉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젊은 시절에는 주식 비중을 높여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은퇴 시점이 가까워지는 그 시점에는 채권 비중을 높여서 안정적으로 이제 인출 시기를 대비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젊은 시절에 그러면 주식 비중을 왜 높이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퇴직연금을 이제 투자하는 기간은 이제 20-30년 정도로 이제 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이제 쇼크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 때문인데요. 네. 실제 미국 경우도 보게 되면은 금융시장에 쇼크가 와도 평균적으로 한 5-6년 정도면은 회복이 된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네. 그 자동 자산 배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이제 30살인 직장인이 25년 뒤인 2050년에 은퇴를 예상한다라고 하면요. 2050 숫자가 붙은 타겟데이트 펀드를 고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가입 시점에는 주식 채권 비중이 한 9대1, 8대2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점점 주식 비중이 이제 줄게 됩니다. 그래서 2050년 정도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 채권 비중이 이제 상당히 이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때 됐을 때 이제 뭐 꼭 파실 필요는 없고요. 뭐 펀드에 따라서는 2050년이 지났을 때 계속 그 비중을 유지를 하는 펀드도 있고 혹은 이제 계속 채권 비중을 높여가면서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요 계획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가입하시기 전에 이제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자동으로 자산 배분되는 편리성 때문에 이제 퇴직연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TDF 규모가 많이 성장했죠. 네, 이제 5년 전만 해도 이제 2조가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요. 현재 10조가 올해 10조가 넘어갔습니다. 네. 퇴직연금 가입자분들이 그만큼 이제 투자하는 기본적인 상품으로 좀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젊을 때 위험을 감수해서 이제 투자하고 수익을 내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위험을 좀 줄여가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그런 운영이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젊다고 해서 꼭 공격적인 걸 선호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반드시 보수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것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존 쇼번 교수와 다니엘 월튼 교수가 전미 경제연구소의 워킹 페이퍼에서 밝힌 내용이 있는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TDF가 코로나로 시장 충격이 있었을 때 이제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좀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 빈티지가 낮은 그러니까 그 목표 은퇴 시점이 가까운 TDF도 이제 시장 충격을 어느 정도 좀 받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TDF 가입자 같은 경우는 사실 퇴직연금 투자를 이제 잘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 TDF 고를 때는 또 본인 투자 성향이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 이제 펀드를 이제 고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TDF가 그 시장 위험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 사실 별로 이렇게 감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에 이제 충격이 왔는데 생각보다 TDF가 이제 변동성이 이제 크다는 것에 좀 당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완 역할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네. 밸런스드 펀드가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 워킹 페이퍼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밸런스드 펀드는 타겟 리스크 펀드라고도 하는데요. TDF처럼 위험 수준이 이렇게 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일정하게 이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펀드가 이제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근데 TDF에 비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은 그런 편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퇴직연금 운용에 적합한 펀드로 이제 좀 브랜딩이 되어서 네. 새로 나왔습니다. 이제 그게 지난 9월에 나온 디딤 펀드입니다. 아, 디딤. 네, 디딤입니다. 아, 디딤 펀드. 이게 어떤 거라고요? 이 디딤이라는 이제 이름이 이제 붙어서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만들어졌고 25개 자산 운용사가 함께 쓰는 공동 브랜드입니다. 네. 이게 원리금 보장 상품을 할까 실적 배당형 상품을 할까 이제 퇴직연금 투자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서 이제 가교 역할, 좀 디딤돈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제 디딤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고요. 이 디딤 펀드는 이제 펀드 운용 기간 동안에 주식 비중이 50% 밑으로 꾸준히 유지가 되고 그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밸런스드 펀드라고 이제 불리우고요. 네.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TDF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요? 먼저 공통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퇴직연금 적립금을 TDF든 디딤 펀드든 이제 100% 넣을 수 있습니다. 우선 퇴직연금 계좌는 위험자산 비중을 70%까지로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TDF는 예외로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디딤 펀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위험자산 비중이 50% 밑으로 이제 맞춰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한에 걸리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을 말씀드리면은 둘 다 자산 배분 펀드입니다. 주식, 채권, 대체자산, 이제 국내외 다양한 자산을 편입하기 때문에 펀드 하나로 이제 자산 배분이 이제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요. 차이점은 TD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 채권 비중이 이제 바뀐다는 거. 네. 반면에 디딤 펀드는 주식 비중이 50% 이내로 이제 쭉 유지가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TDF 같은 경우에는 투자 초기에는 이제 네. 주식시장 변동성에 좀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 네. 이거는 좀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4개 자산 운용사가 함께 쓰는 공동 브랜드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디딤 펀드가 회사별로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아, 네. 이제 자산운용사별로 이게 좀 개성을 살린 디딤 펀드가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리스크 관리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펀드도 있고요. 뭐 ESG라든지 뭐 ETF로 자산 배분이라든지 빅테크라든지 인출이라든지 좀 다양한 컨셉으로 나와 있어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고르는 그런 재미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DF랑 디딤 펀드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좀 낫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입자 본인이 이제 리스크 선호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게 이제 맞고요. 나이가 젊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TDF를 선택하시고 나이 상관없이 50% 나는 변하지 않는 그 위험 수준을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디딤 펀드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한 펀드에 계좌에 그냥 2개 다 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또 역시 좀 적극적으로 하실 분들은 이제 TDF 비중을 좀 더 높게 그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퇴직연금 계좌에 뭐 이 TDF나 디딤 펀드 같은 거를 이제 갖고 있다가 계좌를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될 때는 네. 그러면 이 펀드를 해지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현재는 이제 해지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금융회사의 IRP를 가지고 있다가 B 회사로 옮긴다고 하면은 그 계좌 내에 있는 펀드를 다 해지하시고 B 회사의 새 계좌를 만드신 다음에 거기서 이제 매수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좀 네. 번거롭죠. 근데 계좌를 옮기실 계획이 만일 있으시다면은 딱 열흘만 기다렸다가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제가 8월 말에 출연했었을 때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10월 시행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네.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네. 예, 10월 31일 목요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요. 시행이 되면은 퇴직연금 계좌를 새 회사로 옮길 때 DC에서 DC로, IRP에서 IRP로 네. 이제 해지하지 않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오현민 수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